안녕하세요. 북카페지기입니다. 이번에 단편 3작품을 함께 올려보았습니다. 적사병에 가면은 제가 이전에 올린 모르그거리의 살인을 실은 같은 잡지에 그 이듬해인 1842년 호우의 나이 33살에 실은 걸작입니다. 이외에 2편의 단편을 함께 실었고요.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작품들로 그중 아몬틸라드 술통은 사견으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연상이 되는 작품인 듯합니다. 그 외에 그림자 또한 소름 돋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함께 생각 없이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소름 돋는 나를 일깨워주는 이야기 속으로 몰입해 보시죠. 적사병의 가면. 이탈리아 북부지방. 적사병은 오랫동안 그 나라를 휩쓸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섭고 지독한 역병은 아직까지 없었다. 피가, 새빨간 무서운 피가 그의 화신이며 증인이었다. 강렬한 고통과 함께 급작스러운 현기증을 일으키고 콧구멍에서 피를 펑펑 쏟으며 죽고 만다. 환자의 몸에 생긴, 특히 얼굴에 생긴 진홍색 반점이 이 지독한 역병의 표적이고, 사람들은 이 표정만 보면 그들의 간호와 동정의 심정까지 오므라들고 만다. 병의 발작이며 경과며 종결 등 모두가 반 시간 동안에 진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스페로 공은 행복하고 용감하고 현명하였다. 공의 영토 인구가 절반이나 줄었을 때 공은 궁정의 기사와 귀부인들 중에서 1000명의 튼튼하고 천성이 쾌활한 신하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성으로 둘러싸인 어느 사원으로 깊이 운둔해버렸다. 이 사원은 광대하고 장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 자신의 괴상하고도 위험 있는 취미의 산물이었다. 튼튼하고 높은 담이 사원을 둘러쌌고 이곳저곳 담에는 철문이 달려 있었다. 신하들은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 후 용광로와 쇠매를 가져다 자물쇠를 아주 용접해버렸다. 그들은 사원 안에서 아무리 절망과 광란의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 출입을 못하도록 굳게 결심하였던 것이다. 사원 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었다. 이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마음이 제법 든든했던 것이다. 바깥 세상은 되고 싶은 대로 되라. 오히려 그런 것을 애써 슬퍼하며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 프로스페로 공은 이미 모든 오락을 위한 설비를 사원에 설치해 놓았다. 광대도 있었고 즉흥 시인도 있었고 발레 무용가도 있고 음악가, 미인, 술도 있었다. 사원에는 이러한 것과 안전이 있었다. 없는 것은 다만 적사병 뿐이었다. 그들이 운둔한 지 5, 6개월이 흘러간 후에도 바깥 세상에서는 적사병이 맹렬한 기세로 횡행하고 있었지만 프로스페로 공은 세상에서는 좀 보기 드문 성대한 가장 무도회를 열고 많은 그의 친구들을 초대하였다. 이 무도회야말로 실로 돈을 물쓰듯 해서 만든 것이었다. 먼저 무도회가 열릴 방부터 설명하자면 방수가 7이나 되고 그 안의 장식은 마치 궁전과도 같았다. 그러나 보통 구조의 궁전 같으면 7개의 궁실이 쭉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 여닫이 문이 벽 양쪽으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 을의 한쪽 끝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환하게 내다보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의 이상한 것만을 찾는 취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궁실들의 구조는 그러한 것과는 아주 딴판으로 되어 있었다. 방과 방의 구조가 대단히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한 번에 겨우 방 하나가 보일 정도지 7방을 전부 내다볼 수는 없었다. 복도는 20, 30야드씩 간격을 두고 갑자기 구부러져 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흥치를 일으켰다. 좌우 양쪽 벽 한복판에 고딕형으로 높이 달려있는 창은 꾸불꾸불 구부러진 방을 따라 쭉 뻗친 좁은 마루 쪽으로 열려 있었다. 창에는 생유리가 끼워져 있고 그 유리 빛깔은 창문을 열면 보이는 방 장식 색채에 따라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동쪽 끝에 있는 방은 파란빛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래 여러 창들도 맑은 파란빛이었다. 둘째 번 방의 장식과 벽모전은 모두 자줏빛이었으므로 창도 자줏빛이었다. 셋째 번은 전부 초록빛이었으므로 창도 똑같이 초록빛이었다. 넷째 번 방은 방 장식이며 등화가 노란빛이고
5번째는 흰빛, 6번째는 보랏빛이었다. 7번째 방은 천장부터 벽 전면이 모두 검정 빌로드의 병모전으로 덮여있고 그 병모전은 또다시 굵은 주름살을 이루고 똑같은 천으로 되어 있는 같은 빛깔의 융단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의 창만은 실내 장식과는 달랐다. 이 방의 유리는 새빨갰다. 흐르는 듯한 진한 빛이었다. 7방 중 어느 방이고 간에 찬란한 금빛으로 이것저것 장식되어 있었고 혹은 천장으로부터 황금빛의 장식물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 사이에 램프나 촛대는 걸려있지 않았다. 방마다 램프나 촛대에서 반사되는 광선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각 방 옆에 있는 복도에는 창 쪽을 면하여 화로가 놓여있는 삼각대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발하는 광선이 생유리창을 통하여 방 안을 환히 비치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방 안에는 기이하고도 황홀한 무수한 그림자가 번들거렸다. 그러나 서쪽, 즉 시꺼먼 방에는 핏빛 유리창으로부터 흘러들어와 방 안의 까만 병모전 위에 떨어진 그림자가 극히 무시무시했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용모에 소름 끼치는 빛을 던졌으므로 감히 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담대한 사람은 드물었다. 이 방에는 또 큰 흑단의 시계가 서쪽 벽에 걸려 있었다. 시계의 추는 둔하고 육중했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좌우로 흔들거렸다. 장침이 삥 한 바퀴 돌아 땡땡 시간을 알릴 때에는 시계의 구리 폐장으로부터 맑고 높은 힘찬 소리가 흘러나왔으므로 1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잠깐 연주를 중지하고 시계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아주 흥이 나서 왈츠를 추고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춤을 멈추게 되고 아직까지 흥에 겨워 날뛰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잠깐 동안 혼란의 기색이 떠도는 것이었다. 시계가 땡땡 치고 있는 동안은 가장 흥겨워 날뛰던 사람의 얼굴도 파랗게 질리고 노인과 덜 흥분한 사람은 환상이나 명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듯이 이마에다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땡땡 치는 시계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가벼운 웃음소리가 대번에 방 안에 떠돌고 연주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들의 신경과민과 어리석음에 웃음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 소곤소곤대며 이 다음에 시계가 또다시 칠 때에는 결코 그렇게 동요하진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0분이 경과된 후에, 즉 그동안에는 3600초라는 시간이 흘러간다. 또다시 시계가 치면 여전히 불안과 전율과 명상에 잠기는 것이다. 그렇긴 했지만 그것은 유쾌하고 성대한 잔치였다. 공의 취미는 특이했다. 그는 색채와 효과에 있어서 고상한 견식이 있었고 일시적 유행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공의 계획은 대담했고 열렬했으며 구상은 야만적 광채 속에 쌓여 있었다. 공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친히 공과 대면하여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이 큰 잔치에 있어서 7방의 이동 장식을 설치한 것은 대부분 공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가면자들에게 배역을 지정해둔 것도 공의 취미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이 모두 괴이한 것뿐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광휘, 찬란, 기교, 환상적, 거의가 위고의 비극 에르나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사제가 어울리지 않고 이상한 의상을 입은 아라비아풍의 모양도 보였다. 미친 사람 차림 같은 기괴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있었다. 아름다운 것, 음탕한 것, 기괴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무서운 것도 다소 있었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도 적지 않이 있었다. 사실 7방 안에는 꿈속에서 날뛰는 듯한 환상적인 무리들이 이리저리 활보했다. 그리고 이들 환상의 무리들은 몸을 구부릴 때마다 온몸에 방 안의 색채를 받으며 오케스트라의 우렁찬 소리를 마치 자기들 발소리의 반향처럼 들리게 하며 이리저리 뛰어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미친 듯이 왈츠를 추던 사람들도 춤을 멈추며 온 집안은 또다시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시계 소리가 12번을 치고 그 치는 것이 길게 끌면 그만큼 미쳐 날뛰며 춤추던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 깊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보다 더 한층 깊이 생각에 잠기게 했으리라. 그리고 최후의 땡 하고 치는 시계소리의 마지막 여운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던 가장 인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소문이 소곤소곤 사방으로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놀라움이, 마침내는 공포와 증오와 혐오를 나타낸 귓속말과 불평이 새어나왔다. 이와 같이 괴물들의 모임에 있어선 웬만한 가장으로는 이 같은 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가면은 거의 제한 없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가장인물은 공의 무한한 도량으로 생각하여 보더라도 너무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아무리 둔감한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쯤 되면 반드시 감동을 일으키는 금손은 있는 법이다. 생사를 다 같이 장난으로 여기는 말할 나위 없는 불안당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농담 하나 할 수 없는 기막힌 때도 있는 법이다. 사실 방 안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이 가장인물의 복장이며 태도에서 기술과 의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가장한 사나이는 키가 크고 몸이 후리후리하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썩은 수의를 감고 있었다. 얼굴을 감춘 가면에는 굳어버린 시체의 빛이 떠들고 아무리 바싹 들여다봐도 가면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주위에서 즐겨 날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같은 가장의 전모를 가령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의 존재를 참아낼 수는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적사병과 흡사하다고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이복은 피로 젖어 있고 그의 넓은 이마는 얼굴의 다른 부분과 함께 무서운 피의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스페로 공의 시선이 이 괴물로 떨어졌을 때 괴물은 자기의 역할을 좀 더 완전히 이행하려는 듯 엄숙한 걸음걸이로 말추를 추는 사람들 사이를 서서히 이리저리 활보했다. 최초의 순간에는 공포와 불쾌한 감정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니 다음 순간에는 경로가 치밀어 이마가 주홍빛이 되고 말았다. 공은 쉰 목소리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다. 어떤 녀석이냐? 어떤 녀석인데 감히 그런 불손한 가장으로 이와 같은 우리들을 모욕하는 것이냐? 그 녀석을 붙잡아 가면을 벗겨라. 먼동이 틀 때 성벽으로부터 목을 매달아야 할 녀석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프로스페로 공이 이런 소리를 지른 것은 동쪽 방, 즉 파란 방으로부터였다. 그의 목소리는 일곱 구석구석까지 크고 우렁차게 울려왔다. 공은 대담하고 건장한 사람인데다 음악소리가 공의 손짓으로 뚝 굳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랗게 얼굴이 질린 신하들을 거느리고 공이 서 있던 방은 파란 방이었다. 먼저 이렇게 공이 외쳤을 때 신하들은 태연히 엄숙한 발걸음으로 이 침입자에게로 돌진해 가려는 기세를 보이더니 서로 속삭이는 바람에 의기가 질렸는지 까닭 모를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누구 하나 선뜻 나가 그 녀석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하여 괴물은 무인지경을 걷듯이 하며 공의 몇 발자국 앞을 지나갔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이나 하던 듯이 방 한가운데로부터 벽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동안에 괴물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엄숙하고도 일정한 걸음걸이로 파란 방으로부터 자주색 방으로, 자주색으로부터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부터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부터 흰색으로, 거기서 또다시 보라색 방으로 서슴없이 걸어갔지만 그러기까지 그를 붙잡으려는 결연한 행동으로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이때 프로스페로 공은 자기가 순간 적으로 겁을 먹었던 데에 대한 수치와 분노로 발끈하여 맹렬한 기세로 6방을 차례차례로 뚫고 나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얼빠진 듯이 벌벌 떨고만 있을 뿐 한 사람도 그를 뒤쫓는 사람은 없었다. 공은 단검을 뽑아 높이 쳐들고 헐떡거리면서 도망치는 괴물의 3-4피트 앞에까지 바싹 다가섰다. 괴물은 검정 빌로우드 방의 마지막 벽에까지 밀려가자 갑자기 휙 돌아서며 추격자와 마주섰다.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일어남과 함께 단검이 번쩍이며 까만 양탄자 위에 떨어지자 그 위에 프로스페로 공도 죽어 없어졌다. 그때 벌벌 떨고만 있던 사람들은 절망 끝에 온갖 용기를 내어 곧 까만 방으로 달려들어오자마자 흑단 시계 그림자 뒤에 꼼짝도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괴물의 목덜미를 붙잡고 무시무시한 다 썩은 수의와 시체 같은 가면을 막 닥치는 대로 쥐어뜯으며 흔들어 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체모를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헐떡거리며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말로 적사병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사병은 밤도적처럼 슬쩍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즐겨 날뛰던 무리들이 하나씩 그들이 즐겨 날뛰던 그 피에 젖은 방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처참한 꼴로 죽어갔다. 흑단 시계의 수명도 이 성대한 잔치가 막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뚝 끊어졌다. 삼각대의 횃불도 꺼졌다. 다만 암흑과 황폐와 적사병만이 모든 것 위에 무한한 지배를 누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몬틸라도 술통, 로마, 아무리 포추나토가 심한 말을 해도 대꾸 한마디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꾹 참고만 있던 나도 그가 감히 나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는 복수를 맹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내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입을 열어 그를 위협하였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것은 내가 결심한 요점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위험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복수는 하되 나에게 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징악자에게 도리어 벌의 보답이 있게 되면 그것은 징악이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징악자가 악을 범한 자에게 이크 천벌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지 못하면 그건 역시 징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나는 포추나토에게 나의 선의를 의심할 계기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걸 밝혀두어야겠다. 나는 그종과 다름없이 여전히 그의 앞에서 싱글벙글했으므로 그는 내가 딴 배짱이 있어서 그러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 포추나토는 여러 점에 있어 훌륭도 하고 사람들이 무서워까지 하는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술맛만 보면 그 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뻐개대는 버릇이었다. 이탈리아에 인치고 진짜 감정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들의 열성은 대부분의 시간과 기회에 맞춰 영국인과 오스트리아의 갑부들을 속이는 데 사용되었다. 포추나토도 그림이라든가 보석 방면에 있어서 다른 이탈리아인들과 같이 엉터리였지만 묵은 술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하였다. 이 점에 있어선 나도 그에게 지지 않았다. 나는 이탈리아산의 포도주를 감별하는 데 자신이 있으므로 살 기회만 있으면 대량으로 사들였다. 사육제철에 흥분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의 어느 날 나는 포추나토를 만났다. 술기운이 핑 돈 후였으므로 그는 대단히 쾌활한 어조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광대처럼 몸에 꼭 맞는 얼럭덜럭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방울이 달린 원초형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난 것이 어찌나 반가웠던지 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놓을 줄을 몰랐다. 포추나토 씨, 잘 만났습니다. 오늘은 굉장하시군요. 그런데 난 오늘 아몬틸라도 주라고 하기에 큰 통을 하나 샀는데 어쩐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냈다. 뭐? 아몬틸라도 주? 큰 통? 될 말인가? 이제 사육제가 한창인데. 그러기에 의심스럽단 말이죠. 당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술값을 치러버렸으니 큰 실수를 했나봐요. 당신도 안 계시고 또 싼 물건을 놓칠까 두려워 사기는 샀조만 아몬틸라도 주라. 어쩐지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이죠. 아몬틸라도 주라. 충분히 감정해야겠어요. 아몬틸라도 주라. 당신은 바쁘실 테니 루케 씨를 찾아갈 작정입니다.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외에는 루케 씨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야 가르쳐 주겠지요. 루케 씨야 세리주와 아몬틸라도 주의 구별도 제대로 못하는 유인인데. 그러나 누가 그러는데 당신에게 지지 않는 명감정가라고 그러던데요. 자, 그럼 가세. 어디로 말입니까? 자네 집 땅광으로 말이야. 아닙니다. 그리 폐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암만 해도 바쁜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루케 씨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가세. 아닙니다. 일이 없다 해서가 아니라 왜 그런지 좀 무척 추우신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땅광 속은 아주 축축하고
두통을 일으키는 초석이 온통 덮여 있는데요. 상관 있나? 가세, 추위가 다 뭐야? 아몬틸라도 주라고 그랬겄다. 속았네, 속았어. 그리고 루케시 녀석이야, 세리주와 아몬틸라도주의 구별도 제대로 못하는 유인이지. 포츠나토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내 팔을 붙잡았다. 검정 비단 마스크를 쓰고 망토로 몸을 꼭 싼 나는 그가 끄는 대로 나의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는 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때가 때이니만큼 싸다니러 나간 것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을 테니 집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가면 안 된다고 단단히 분부를 해뒀는데도 그랬다. 이렇게만 한마디 해두면 내 모양이 사라지자마자 그들도 모두 곧 외출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촛대에서 횃불을 2개 집어들어 하나를 포츠나토에게 주고 여러 방을 지나 땅광으로 통하는 아치길로 그를 공소원이 안내했다. 내 뒤를 쫓아오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주의하며 나는 꼬불꼬불한 긴 계단을 내려갔다. 겨우 땅광 바닥에까지 와서 몬트리쇼 집안의 지하 묘지의 축축한 땅 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포츠나토는 걸음걸이가 건들건들하며 걸을 때마다 모자 위의 방울이 달랑달랑 흔들렸다. 술통은? 하고 그가 물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벽에 번쩍이는 흰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나를 돌아다보며 술에 취해 눈물 어린 두 눈으로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초석인가? 겨우 그는 이렇게 물었다. 초석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기침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포츠나토는 불쌍하게도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상관없네. 그는 겨우 이렇게 대답했다. 자, 돌아가시죠. 나는 넌지시 한마디 이렇게 건네보았다. 당신의 건강이 중하십니다. 당신은 부자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니까요. 당신은 만일 무슨 사고가 있으면 남들이 슬퍼할 사람이죠. 나 같은 거야 아무래도 좋지만 돌아가시죠. 병이 나시면 난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루케시가 듣기 싫어. 그까지 기침이 다 뭐란 말이야. 설마 죽을라고 기침으로 죽지는 않아. 그야 그렇죠. 사실 쓸데없는 말로 당신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매독주나 한 잔 드시죠. 습기가 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땅 위에서 쭉 길게 서 있는 병 가운데서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는 병마개를 뜯었다. 자, 한 잔. 하며 나는 그에게 잔을 내밀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잠깐 쉰 다음 나에게 다정히 머리를 끄덕였다. 여기서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들의 혼을 위해 한 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장수를 위해. 그는 또다시 내 팔을 잡고 우리들은 앞으로 걸어갔다. 땅광이 꽤 넓은데? 그럼요. 몬트리쇼 집안이라면 크고 번잡한 집안이었으니까요. 자네 집 문장이 무엇이었더랬지? 하늘빛 바탕에 거대한 금빛 사람 다리가 있고 그 다리가 일어서려는 뱀을 밟아 누르고 있으며 또 그 뱀이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나를 해치는 자에게 보답이 있으라는 겁니다. 좋은 격언이구만. 술기운으로 그의 두 눈은 번쩍거리고 방울은 달랑달랑 흔들렸다. 그 매독주로 내 마음까지도 후끈해진 것만 같았다. 우리들은 군데군데 큰 술통이 섞여 있고 사람 뼈다귀가 담벼락처럼 수북이 쌓여 올려있는 사이를 아몬틸라도 술통을 찾아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또 한 번 발을 멈추고 이번에는 대담하게 선뜻 포츠나토의 팔꿈치를 잡아 끌어당겼다. 초석입니다. 보세요. 어휴, 무척 수가 많구먼요. 밑바닥까지 와서 그런지 해골들이 온통 습기로 번들해야 하구만요. 자, 늦기 전에 돌아갑시다. 당신의 기침은 상관없다니까. 자, 더 들어가세. 우선 매독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나는 드그라브주의 병마개를 뽑아 그에게로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그의 두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떠돌고 웃는 낯으로 나에게는 까닭모를 몸짓까지 하며 병을 위로 냅다 팽개쳤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 이상한 몸짓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모르겠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넨 조합원이 아닌 걸세, 그려? 어째서요? 자네 공제 조합원이 아닌가 보군.
아니요, 조합원입니다. 자네가? 될 말인가? 조합원이라니. 조합원인데요. 조합원이라는 표적은? 이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나는 망토 주름살 아래에서 흑선을 꺼내 보였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외쳤다. 하나, 그까짓 게 대순가. 어서 아몬틸라도 주인은 대로 가세. 그럽시다. 나는 흑선을 망토 속에 집어넣은 다음 한 팔을 그에게 내밀며 대답했다. 그는 내 팔에 무겁게 매달렸다. 우리들은 아몬틸라도 술통을 찾아 걷고 걸어 오르락내리락하며 여러 아치기를 지나 기어이 토굴에 이르렀다. 그 안의 공기는 축축했으므로 우리들이 들고 있는 횃불은 환하게 비치지 않고 껌뻑거렸다. 이 토굴 제일 끝에 더 좋은 토굴이 하나 보였다. 담벼락에는 파리의 대지하 묘지 모양으로 해골이 천장까지 잔뜩 쌓여져 있었다. 토굴 내부 3면의 벽은 이 모양으로 해골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한 면의 담벼락으로부터는 해골이 허물어져 땅 위에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흩어져 한 곳에 수북이 모여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해골을 해치고 그 속에서 나온 담벼락 속에 깊이 4피트, 넓이 3피트, 높이 6, 7피트가량의 또 하나의 구덩이가 나타났다. 이 구덩이는 그 속을 특별히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둔 게 아니라 토굴에 지붕을 받쳐놓은 두 개의 큰 기둥새에서 저절로 생긴 틈이고 뒤는 굳은 화강한 뼈로 둘러싸여 있었다. 포츠나토가 빛이 희미한 횃불을 쳐들어 그 토굴 속 구석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빛은 끝까지 그 빛을 던져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들어가 보세요. 바로 거기 아몬틸라도주가 있습니다. 루켓이라면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대도. 내 말을 가로막으며 포츠나토는 비틀비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곧 그 뒤를 쫓아갔다. 이내 그는 구덩이 끝에 이르렀지만 앞에 바위가 우뚝 갈아먹혀 있는 걸 보고선 그만 멈칫섰다. 그 순간 나는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를 바위 위에 잡아매버렸다. 바위에는 옆으로 2피트 간격을 두고 U자형의 철못이 2개 박혀 있고 그 한쪽에는 짧은 쇠사슬이, 다른 한쪽에는 맹꽁이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포츠나토의 허리에 쇠사슬을 감고 그것을 바짝 졸라매는데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저항도 못했다. 열쇠를 뺀 다음 나는 재빠르게 그 구덩이로부터 밖으로 휙 나와버렸다. 손으로 벽을 훑어보세요. 초석이 손에 닿을 테니 정말 몹시 축척합니다. 또 한번 돌아가자고 재촉해볼까요? 싫으시다고요? 그렇다면야 할 수 없구먼요. 당신만을 여기 떼어놓고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요. 그러나 나는 떠나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당신에게 낱낱이 주의를 해둬야겠습니다. 아몬틸라도주! 그는 아직 놀란 마음이 풀리지 않아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그렇습니다. 아몬틸라도주고 말고요. 하며 나는 전에 얘기한 그 해골 사이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뼈다귀를 해치고 건축용 석재와 석회를 골라내었다.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는 흑선으로 분주히 토굴 입구를 틀어막기 시작했다. 제1열의 석축이 대강 되었을 때 포츠나토가 꽤 술이 깬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우선 토굴 저쪽 끝으로부터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걸로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벌써 취징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 후 긴 누르는 듯한 갑갑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제2열, 제3열, 제4열 이런 순서로 돌을 쌓아 올라갔다. 그때 쇠사슬을 몹시 흔드는 소리가 쩔렁쩔렁 들려왔다. 이 소란한 소리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나는 그 소리를 흡족할 만큼 듣고 싶어서 이를 쉬고 해골 위에 걸터 앉았다. 드디어 쩔렁쩔렁 쇠사슬을 흔드는 소리가 뚝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또다시 흑선을 들고 무난히 제5열, 제6열, 제7열의 순서로 돌을 쌓아 올렸다. 담은 이제는 거의 내 가슴 높이에까지 달하였다. 또 한 번 나는 일손을 멈추고 횃불을 돌다미로 쳐들어 구덩이 속 사람 쪽으로 희미한 광선을 보내보았다. 결박당한 사람의 목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계속적인 큰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나를 뒤로 몹시 떼밀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잠시 동안 나의 몸은 소스라치며 부들부들 떨려왔다. 다음 나는 장검을 뽑아 구덩이 속을 이리저리 쿡쿡 찔러보았다. 갑자기 이만하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튼튼히 쌓아올린 석축을 손으로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마음이 든든해져 담벼락 쪽으로 바싹 다가가 죽겠다고 떠들어대는 그의 비명에 보조를 맞춰주었다. 나는 호령을 하여
그에게 지지 않게 크고 힘있는 소리로 그를 압도했다. 내가 이렇게 고래고래 퍼부었더니 그의 소리는 고요해졌다. 야경에 이르러 내 일도 대강 끝나게 되었다. 나는 제8열, 제9열, 제10열의 석축을 끝마치고 최후의 11줄째의 것도 절반쯤이나 끝마쳤다. 그 다음에는 돌 하나만 올려놓고 석회만 싹 바르면 그만이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돌을 낑낑대며 쳐들어 겨우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바로 그때 토굴 안에서 내 머리털 곤두서게 하는 얕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를 따라 곧 슬픈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야말로 그 고상한 포츠나토의 소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목소리였다. 헤헤헤, 참 훌륭한 농담이다. 멋있는 농담이야. 집에 돌아가서 실컷 웃을 수 있고, 헤헤, 술을 마시며, 헤헤헤, 아몬틸라도 주지. 하며 내가 외쳤다. 하하하하, 그럼, 하하하하하, 그럼 아몬틸라도 주고 말고. 그러나 너무 늦진 않았나? 집안 식구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아내며 다른 사람들이 자 돌아가세. 네, 돌아갑시다. 제발 비네, 몬트레 쇼군. 네, 제발 빌고 말고요. 이렇게 대꾸하며 나는 또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참다 못해 큰 소리로 그를 불러보았다. 포츠나토?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으므로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포츠나토? 여전히 또 대답이 없었다. 나는 남은 돌담 틈으로 횃불을 쳐박아 안으로 떨어뜨렸다. 방울이 달랑달랑 흔들린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지하묘지의 습기로 나는 가슴이 갑갑해졌다. 나는 빨리 일을 끝마치려고 최후의 남은 틈을 돌로 틀어먹고는 그 위를 석회로 싹 발라버렸다. 내가 쌓아올린 이 새 석축 밖에다 나는 또한 꽤 오래된 해골로 산을 쌓아올렸다. 반세기 동안 이것을 허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길이길이 편안히 쉬기를. 그림자, 하나의 우화. 읽는 그대들은 아직 살아있겠지만 쓰는 나는 이미 먼 옛날에 어두운 황천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록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까지 세상에는 참으로 기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감춰두었던 것이 모두 탄로되고 또 유구한 세월이 흐를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기록이 사람에게 읽혀진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민한 쇠끝으로 쪼아내듯이 심혈을 기울여 쓴 한자 한자를 생각 깊이 눈으로 쫓으며 그 안에서 많은 의미를 찾으려는 몇몇 사람들도. 그 해는 무서운 해였다. 무섭다는 것보다도 더 강렬한, 이 지구상의 말로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해였다. 무수한 변화무쌍한 일들, 그리고 흉조가 원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으며 역병의 검은 날개는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녔다. 천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은 하늘에 무서운 흉조가 떠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하나인 나, 그리스의 오이노스도 이제는 794년의 주기가 다 된 목성이 백양 궁성자 입구에서 무서운 토성에 붉은 바퀴와 부딪힐 때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흉악의 전조와 기억만은 좀처럼 방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는 똑똑히 설명하기 어려운 가지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현상, 대기의 압박, 질식감, 불안감, 그리고 특히 신경감염에 빠진 사람이 감각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해력이 정지되어 있을 때 느끼는 무서운 생활 상태, 죽은 듯한 무거운 억압감이 우리들을 꽉 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사지를, 가구를, 심지어는 우리들이 주고받는 술잔까지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것, 우리들이 받고 앉은 술상을 환히 비치고 있는 7개의 새로 만든 램프 등의 불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한한 적막감으로 눌려 있었다. 호리호리하고 가는 광선을 던지며 7개의 램프불은 미동도 않고 창백하게 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둘러싸고 앉은 둥근 흙단의 술상 위로 떨어진 빛은 술상 위에 자연적인 거울을 만들어 그 위에 떨어진 각자의 창백한 얼굴과 친구들의 내리뜨고 있는 눈에 무서운 시선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우리들은 괜히 큰 소리로 웃어대며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신경질적인 것이었다. 아나크레온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은 미친 지랄 같았다. 술을 실컷 마셨지만 자줏빛 술은 웬일인지 피를 연상케 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명의 조일러스라는 젊은 사나이가 방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죽어 이 방의 수호신처럼 다 썩은 수의를 몸에 감은 채 내 활개를 뻗고 드러누워 있었다. 아, 이 친구는 우리들의 술자석에 한몫 끼지도 못하고 얼굴은 병으로 뒤틀려진 채 죽어 넘어져 활활 타오르는 역병의 불꽃이 응고된 것 같은 두 눈은 죽은 사람이 이제 황천의 길을 막 떠나려는 사람들의 최후의 환락을 즐기는 듯 우리들의 환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오이노스는 죽은 사나이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느꼈지만 무서운 그의 표정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술상위의 거울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떠들다가 테이오스 아들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노랫소리는 점점 가늘어져서 그 반영은 멀리 방 안에 병모전에까지 굴러가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더니 마침내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보라, 노랫소리가 사라져버린 바로 그 병모전 사이로 거무스름한 하나의 그림자, 하늘에 얕게 걸린 달이 사람의 모양을 비춰서 만들어낸 듯한 그림자, 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도 아니오 신의 그림자도 아닌 전혀 정체모를 그림자였다. 잠시 동안 병모전 위에서 떨고 있더니 드디어 노쇠문 전면 위로 쓱 그 모양을 나타내었다. 걷잡을 수 없이 애매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도 아니오 신, 그리스의 신, 칼데아의 신, 이집트의 신, 그러한 신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림자는 노쇠문 위에 걸린 채 문의 둥근 옥반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며 말 한마디 없이 죽은 듯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 그림자가 덮인 문은 다 썩은 수의를 입은 젊은 조일러스의 발이 놓여있는 반대쪽이었다. 그러나 우리들 7사람은 그 그림자가 병모전 사이로 나타난 것을 알면서도 그 정체를 밝히려고도 하지 않고 눈을 내리뜬 채 술상 위의 거울만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겨우 나 오이노스만이 얕은 목소리로 그림자에게 주소와 이름을 물었다. 나는 그림자다. 그리고 내 주소는 저 더러운 가루니아 운하에 가까운 어둡찜찜한 헬루션 광야 근처의 부틀레마이스치아 묘지 부근이다. 그림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들 7명은 대번에 후다닥 일어나 얼굴이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리는 그림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씩 소리가 달라지며 이미 죽어 없어진 많은 친구들의 귀에 익은 음성이 되어 우리들의 귀에 침울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